이미 많이 오른 집값,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헷갈리는 주택시장입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노우즈 대표이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대전망 저자인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빅데이터 전문가 1호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1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지난 이제 2월에 이제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뭐 다양한 경력이 있으신데 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분석에 좀 뛰어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직장에 대한 의사결정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제가 이제 한 4년, 5년 정도 굉장히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쫓아서 다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첫째, 지금 사도 되냐? 그렇죠. 네. 두 번째, 어디를 살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인데 이걸 이제 제가 좀 물어봤죠. 그리고 지금 사도 되냐? 어디에 사야 되냐? 근데 다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이제 한두 가지 이런 사실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시장과 지방의 이 시장이 사이클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잘 모르면 수도권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다 떨어지는 줄 그쵸. 알았는데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다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그럼 데이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제가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제가 실제 투자도 좀 해봤고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이게 딱딱 잘 들어맞는 거죠. 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는 그럼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느냐 궁금할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간접적인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세 가격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급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매수세가 많은지 매도세가 많은지 또 전세 수급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미분양이 또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소득은 또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부동산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통해서 네. 분석을 하셨는데 네. 뭐 중요한 건 이제 이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얼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전망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핵심인데 2018년에도 이제 빅데이터 전망에 대한 책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망 지역으로 선정됐던 곳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평가해 보면 데이터의 좀 정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옛날 데이터 가지고 부동산 데이터는 그쵸. 옛날 데이터잖아요. 네, 10년 과거 전 데이터잖아요. 막, 예, 네. 그리고 뭐 바로 이제 일주 전. 예, 근데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17년 말에 데이터를 가지고 썼던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덜 그쵸, 발달했었을 그때 때였거든요.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게 좀 개념이 안 잡혔을 네, 때. 아예 예. 뭐 그런 분야도 없었고 이렇게 전망을 했던 책도 없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전망을 했던 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맞았습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이제 핵심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지역, 그래서 대전과 서울과 전남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거예요. 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거는 당시에 저평가됐다는 그런 뜻이. 저평가도 되고 입주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 그렇죠. 그런, 투자를 예. 해도 되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 강력하게. 그래서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 지역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 지역들 네.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다 떨어졌죠. 네. 예측이 맞았네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로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게 그 어떤 인간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 개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데이터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먹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에 몰리는 데 너무 많이 몰리고 네, 또 없는 데는 또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저희 회사를 많이 또 이렇게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에 내가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로 할 수 있고 적정한 분양가가 얼마인지 데이터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저는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그렇다면 현재 지금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네.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지역마다 사실 이제 너무 이제 흐름이 좀 다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실 네, 거니까 네. 서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 데이터의 기준은 이제 KB 부동산 지수 기준이고요.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고 요게 이제 전세 가격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의 상승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당히 그래도 양호한 매매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요게 지금 계속 조금씩 계속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조금씩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하거든요. 제일 궁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이제 강의를 예전에 이제 많이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것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호재와 정부 정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주식시장에도 뭐 퍼나 PBR처럼 그쵸. 예.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특정 지역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이제 딱딱 잘 들어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진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이게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예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너무 이제 잘 들어맞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의 지금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게.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언제가 제일 저렴했냐면 16년 초반 정도가 제일 저평가였어요. 그래프가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요. 예, 예. 이때가 전세 대비해서는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저평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저평가로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24.4%. 지금이 이제 가장 고평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비교해봐도 서울이 제일 꼴등이죠. 서울, 세종, 경기, 대전, 부산, 대구 여기가 지금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상당히 지금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충북이나 경북이나 충남, 전북, 경남, 강원도. 제가 이제 작년 초반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서울과 주요 고평가된 지역은 20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지는 해가 될 거고 지방,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 요 6곳은 이제 올라가는 지역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곳 지방은 작년 초중반을 기점으로 전부 다 하락세에서 전부 다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서울은 아직도 예, 이런 고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실제 사용 가치는 전세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고평가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가장 지금 서울이 고평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빨간색이면 고평가인 거고요. 초록색이고 밑에 있을수록 저평가예요. 자, 이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색상으로 다르게 보이죠. 네. 2008년과 9년은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경고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언제가 바닥이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14, 15년. 그래서 저때 집 사신 분들은 대박이었죠. 네, 그렇죠.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저렴했을 때였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역사상 가장 비싸죠. 예, 이때가 이제 30이 좀 넘었는데 지금은 31.7입니다.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그럼 가장 더 고평가인 고평가네요. 거죠. 네.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구간에 있다. 예,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물론 앞으로 더 고평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만약에 지금 서울에 집을 사신다라면 지난 13년 중에 소득 대비해서 가장 지금 비쌀 때 사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파란색 선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고요. 요 빨간색 선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7년과 8년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고평가. 그래서 이때 7년, 8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때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의 고점이었죠. 그리고 언제가 이제 저렴했냐면 이때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3년부터는 물가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아파트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18년 초반까지도 예, 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였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면서 물가 대비해서 거의 역사상 가장 이제 고평가에 가까운 이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세 대비해서도 그렇고,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동일한 어쨌든 그 결과를 내고 네, 있으니까. 동일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지금은 낮지 않냐. 예, 그래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얘기만 들으면 맞는 얘기죠. 예, 하지만 그거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코끼리 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 금리 데이터보다는 금리 데이터가 들어간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 이 데이터는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색이면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고요. 요게 이렇게 녹색불이 들으면 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좋다, 부담스럽지 않다,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지금보다는 2014, 15년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근데 이때가 훨씬 더 좋죠.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쌌다라는 거예요. 금리는 높았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야기하는 게 14, 15년이 가장 저렴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앞으로는 금리가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지금 임계점 부근에 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좀 금리만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판단하기는 좀 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거품인 거는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부동산은 안 떨어지고 네. 계속 오르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20대, 30대들이 영끌에서 사고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매수 비중이 20대,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더 비싼 가격에 10대가 사줄 수 있을까요? 네, 힘들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보유세 부담이 뭐 최근 이제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시지가를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 올려버리고 지금 서울도 거의 20% 정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점 조금씩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집값이 또 상승할 거라는 네. 그런 예측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과 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 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상승의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승이 뭐 올해 말까지나 정말로 심하게는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놔도 아예 팔리지 않아요. 예, 아마도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1년, 최대는 뭐 한 2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볼게요. 근데 내 집이라는 거는 내가 1, 2년 상승을 바라보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최소한 5년, 10년, 평생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가장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거죠. 지금 산다라는 거는. 자, 그런데 방금 이유를 뭐 말씀은 뭐 입주 물량이 작고 그다음에 초저금리고 유동성이 풀려 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5년 10년을 바라놓고 보면 1년 오르다가 그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어떤 일이 과연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올랐던 것처럼 오르고 떨어져 봐야 뭐 10% 20% 그쵸, 네. 떨어질 그 거 생각 아니냐. 많이 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한 번 오게 되면요. 작게는 정말 신축 같은 경우는 정말 작게는 20%에서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져요. 통상 평균 30에서 40%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게 뭐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심각한 거품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은 아예 멈췄고요. 펀더멘탈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자산시장의 호황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거지. 자산시장의 거품이 만약에 꺼지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점점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거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만기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유동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푼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역풍이 또 올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상 최대 가계부채. 개인들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예요, 한국이. 그만큼 지금 빚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부가 돈을 지금 풀었잖아요. 당장은 좋죠. 당장은 달지만 나중에 이거는 다 뭘로 들어온다? 우리들의 세금 폭탄으로 들어온다. 왜? 돈을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그죠? 안 풀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국가가 공짜로 이걸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세금으로 다시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요, 세금 폭탄에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딱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1, 2년이 아니라 짧게는 4년, 5년, 길게는 10년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정말 사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래도 집은 이제 어떤 보유의 가치 또 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살 사람은 또 사라. 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뭐 실수요자 같은 경우,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 네. 1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시는데,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 시기를 잘 보라 이게 네. 중요한 말씀이시겠죠? 그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한참 상승하던 2007년, 2008년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사신 분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강의도 듣고 그쵸, 예, 이야기도 네. 나눴을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20억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40% 떨어져서 12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 끔찍하네요. 떨어져서 네. 6억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6억이 20%만 떨어져도 4억이 날아가는 건데요. 그냥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앞으로는 많다. 제가 책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거대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곡점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거래량 데이터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006년서부터의 수도권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006년 말에 한번 크게 한번 터졌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한번 크게 터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3번 크게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사고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그쵸. 팔았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알면 고수는 팔고 만약에 하수가 샀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근데 하수는 팔고 고수는 샀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자, 2006년 말에 지금처럼 뭐 패닉 바잉 정말 이때도 수도권 아파트 열풍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때 사신 분들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하수가 이 거래량을 산 겁니다. 자, 이때 파신 분들은 뭐예요? 고수겠죠. 그렇죠. 왜? 팔았다는 건 이미 몇 년 전에 사서 수익을 이미 봤다는 시세 거죠. 차익을 많이 봤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네. 자, 이득을 보고 고수는 팔고 하수는 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1년 반 뒤에 시장의 변곡점이 왔고요. 네. 자, 2015년 초에 터진 거래량. 이때 사신 분들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이때 사신 분들은 고수죠. 왜? 이때 샀으면 돈 벌었으니까. 그렇죠? 15년에 사신 분들은 엄청난 고수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이때 그만큼 거래량 많이 이때 파신 분들도 있죠. 이때 파신 분들은 뭐다? 하수다. 하수는 팔고 고수는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영끌이 또 나타난 겁니다. 언제처럼? 최근의 거래량은 2006년 말의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이때 아파트 누가 샀을까요? 고수가 샀을까요? 하수가 샀을까요? 이때는 뭐 하수들이 샀겠죠. 그렇죠. 네. 네. 하수들이 샀습니다. 고수는 당연히 팔았을 거고요. 네. 제가 비율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서부터 1년 반 정도 후에 시장이 변곡점이 왔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20년 중순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1년이면 올해 중순이고 1년 반이면 올해 말이에요.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살만한 사람은 다 샀어요. 수도권 아파트 살만한 사람도 다 샀습니다. 네, 이때도 보세요.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죠. 네, 지금도 거래량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때와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세금 폭탄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함. 지금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몇 천만 원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세입자한테 전가한다? 아니, 세입자는 그 돈을 또 어디 나서 할 거예요. 네, 이거 인상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죠. 다 외곽으로 다 빠질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이제 거래는 좀 안 되고 물건이 좀 쌓이는데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고 안 있는 떨어지고 그 있죠. 상황이에요. 이건 그렇죠.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직은 또 오르겠지, 이러다 또 오르겠지. 왜?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팔고 싶어도요. 팔 수 없게 정부가 만들어놨어요.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지금. 네. 왜?
세금 내고 이 비슷한 아파트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을 팔아서 일단 팔아서 어디 전세나 반전세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 사실은 하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두렵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눈치만 보면서 근데 시장은 지금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 기사들을 봐도 지금 시장에 지금 매물이 팔려고 하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데이터로 또 확인이 돼요. 제가 이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매도자가 많은지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작년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자꾸 좀 정책들을 펴내고 임대차 3법을 하니까 갑자기 매도세는 확 줄어들고 매수가 이렇게 빨간색이 매수세거든요. 빨간 선이 파란 선은 매도세고요. 근데 빨간선 훅 올라가고 파란선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매매 수급 데이터, 요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엔 어때요? 이 빨간선 매수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파란선 매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울에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근데 보유세를 그만큼 내야 된다? 그렇죠. 예. 20억 아파트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1년 사이에도 그냥 뭐 3, 4억 훅 떨어집니다. 근데 종부세, 재산세는 그렇게 과연 정부가 급격하게 떨어뜨릴까요? 자,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는데 보유세마저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요. 진짜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2, 3년 정도 후에 저는 펼쳐지기 시작할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내놓을 사람은 다 내놨다. 네. 더 내놓을 사람 있겠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실 수 내놓을 있을까요? 사람은 다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거래량, 그런 거대한 거래량이 터진 거였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오르기만 했잖아요. 오르기만 하다가 이제 대세가 꺾이는 이 초입에 팔아요, 안 팔아요? 아무도 안 팝니다. 주식도 안 팔아요. 왜?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그쵸,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 수년간을 오르는 시장만 봤기 때문에 내리는 초입에는 물건을 안 내놔요.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해져. 하다가 만약 진짜 가격이 막 급락을 하고 막 20% 30%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빨리 이제는 팔아야겠지. 무서워지고 이제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 시장이 과거에 금리위기 있었고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한가에라도 팔 수는 있죠. 부동산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어깨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눈썹 위예요. 눈썹 위. 다 왔네요. 다 왔어요. 눈썹 위인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만약 혹시라도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지금 그나마 아직은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은 지금 내놔야지 나중에 분위기 이제 심각하게 바뀌면요 이제 팔려고 해도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친한 주변 지인들한테 일요일 달에 얘기했거든요. 빨리 파시라고. 네, 팔 계획이 있으면. 네. 파셨나요? 지인들이? 못 팔았어요. 네. 물건 내놨는데 안 팔렸습니다. 물건 내놨는데. 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가를 20억에 찍었어요. 그럼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가 21억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팔리죠. 근데 내가 분위기가 좀 꺾였어. 이걸 19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가를 20억에 찍었는데 19억에 팔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 심리예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서울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했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못 샀어요. 근데 2015년에
5억짜리가 6억이 됐네?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왜? 나는 5억이 살려고 했는데 그렇죠. 6억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2017년에 이게 8억이 됐어.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예. 못 사. 왜? 나는 그게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근데 언제 사냐? 이게 막 10억에 그러면 그때 이제 미친 듯이 페이백을 하는 거. 내려갈 때도 똑같아. 왜 사람들이 못 파냐? 조금만 살 때도 그렇고 살짝 손해 보는 듯이 사고 팔 때도 살짝 손해 보는 듯이 팔면 좋은데 꼭 꼭지에서 팔고 싶어하는 그 심리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직은 뭐 이렇게 뭐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 여름, 올해 중순서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뭔가 변곡점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뭐 한 가지 중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입주 물량에 네.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네.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지 않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해요. 뭐 의견 이제 또 맞는 네.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입주 물량에 대한 것도 제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말씀을 좀 이것도 드리도록 데이터가 이제 하겠습니다. 정리가 돼 있군요. 데이터가 네. 다 있습니다. 대세 하락기가 언제였냐면 2010년, 11년, 12년, 14년이었잖아요. 이때였거든요. 2010년부터 13년? 근데 이때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적은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았는데? 음. 그죠? 물론 지금은 더 작아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작지만 이때도 서울의 아파트 대세 하락기도 입주 물량이 작았다고요. 많지 않았어요. 언제가 많았냐?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이때 물량 많았잖아요. 근데 이때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올랐죠. 예. 입주 물량 많았는데 올라고 입주 물량 작은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19년, 20년 입주 물량 평균보다 조금 많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작았던 이 시기에 수도권 아파트는 대세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이때보다 과거의 대세 하락장보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전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았던 시기에도 왜? 고평가되었으니까. 더 이상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시면 안 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적대로 작지 않다. 네, 그렇다면 뭐 3040이 이제 영끌에서 많이 집을 이제 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곧 이제 변곡점이 올 테니까 이제 지금 영끌하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게 아니고요. 네.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그 떨어뜨릴 수 정도로? 있는 네. 굉장히 리스크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을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사야겠다는 생각은 뭐 갖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못 사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좀 추이를 좀 봤을 때 언제쯤 되면 이제 서울에서 집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까 궁금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로 빠르면 한 26년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1년과 22년은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한 건 23년 정도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최소한 3년, 4년은 갑니다. 그렇다면 뭐 22년, 23년 정도로 3년, 4년 놓고 보면 25년, 26년, 2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다음에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뒤늦게 공급 정책을 펼쳐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3기 신도시 뭐 엄청난 지금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것들이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마도 빠르면 26년, 27년, 늦으면 이게 또 28년, 29년 정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락장의 끝부분에 입주 폭탄이 떨어지면 하락장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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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음 저점은 28년, 29년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데이터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 데이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분양도 봐야 되고 입주만 봐야 되고 접평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능한 한 쉽게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빅데이터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종합 투자 점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 책에도 제가 밝혀놨고 이 종합 투자 점수가 정말로 정확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거의 뭐 백발백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치고 앱에 예, 앱스토어나 이런 데 핸드폰에 네네네. 다운 받으셔가지고 리치고 앱에 가면 개별 아파트 투자 점수가 다 있어요. 네. 모든 아파트 다 모두 있나요?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짜리. 네네. 예, 그래서 투자 점수가 좋을 때 사시면 돼요. 안 좋으면 안 사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수도권은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래도 집을 사야 한다면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곳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 네. 지금도 이제 살만한 지역들은 그래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종합 투자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 투자 점수 하나만 있어도 내가 어디에 사는 게 좋을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수도권 시장이 바닥이었던 2014년 1월 달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 2월 달로 가보니까 누가 1, 2등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는 2014년에는 샀으면 대박 났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역으로 보니까 어디가 1등이에요? 광명, 광주, 구리, 강동구, 뭐 일산, 수원시, 뭐 관악, 뭐 지금 샀으면 만약에 저때 샀으면 대박 날 만한 지역들은 다 있죠. 네. 수도권은 대부분 뭐 대구, 수성구도 있고요. 뭐 이때는 점수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여기 샀으면 뭐 다 대박 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1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7년 말로 가볼게요. 2017년 11월 달.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와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같이 이제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자, 보시니까 1등이 누구예요? 대전이에요. 네. 2등이 누굽니까? 서울. 3등 경기도. 네. 2017년 말에도 서울, 대전, 경기, 서울. 그리고 이때 대전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전이 2018년 중순부터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떠냐? 지금은 아까는 80점짜리도 있었는데 80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 그리고 꼴등이 누구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광주. 그래서 서울과 주요 지방의 광역시가 지금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있다. 이렇게 지금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천,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50점 밑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원시, 마산, 하포구, 뭐 거제시, 청주시, 서원구, 서산시, 안성시 뭐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점수가 굉장히 좋은 거죠. 70점 이상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밝혔지만 여기는 뭐 일자리 데이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책에는 일자리 데이터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 거기를 꼽은 데가 제가 서산시, 그 다음에 또 군산시 이런 데를 제가 산이 들어간 데가 좋네요. 예, 산이 들어간 데가 예, 앞으로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만한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데이터를 좀 자세히 좀 더 들여다봐서 데이터가 알려주는 돈 되는 지역, 네. 또 안 되는 지역 어떻게 네.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경기도 지역을 좀 보면 경기도 지역엔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조금 좋은 곳들이 있는데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일산, 서구, 이천시, 예, 요 정도는 그래도 이제 점수가 그래도 이제 좀 양호한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여파를 또 다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좋아도 조금 수도권 인근 지역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성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수도권에서 이 데이터가 이제 지금 데이터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좋은데 어느 시점 가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기간 네. 또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차는 방향을 금방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승의 흐름을 타면 이게 몇 년을 가고요. 한 번 하락의 흐름을 타면 또 몇 년을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고평가 점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평가 되었는데 만약에 입주 폭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몇 년간 뭐 3년 4년 쉼없이 상승했는데 입주 물량까지 터졌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향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엮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예측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저희 그 리치고 앱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개별 아파트를 인공지능으로 4년 뒤에 가격까지 예측을 해놨어요. 저희가. 예측을. 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예측한 4년 뒤에 아파트 가격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인천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인천이 이제 점수가 이게 좋진 않은데 네. 인천을 좀 요즘에 그래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좀 네. 판단하시나요? 인천을 잠깐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핫해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불꽃을 지금 태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요 이제 위에 요 차트가 인천의 이제 매매 가격 증감률이고요. 밑에가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인천은 최근에 엄청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에 현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뭐 전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천의 이제 전세 수급 매매 수급 데이터인데 보신 것처럼 인천에 지금 매도세는 줄어들고 매수세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이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인천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자, 인천은 2년 연속,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엄청난 입주 폭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만 오면 괜찮은데 2년 연속이라는 거죠. 사상 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서부터는 이런 풀리는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이제 시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네. 이미 선수들은 인천에 투자를 해놨던 선수들은요, 진작 투자를 했을 거고요. 내년 입주 폭탄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여름, 올해 가을 정도에 아마도 선수들은 저는 좀 많이들 빠져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은 현재는 분위기가 좋고 이게 당분간은 더 이어지겠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다가오는 입주 폭탄의 영향을 저는 받을 거다. 근데 대다수의 이 보통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입주 물량이 뭔지 뭐 많이 들어오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그럼 인천에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만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는 건 어떨까요? 분양은 이제 그게 이제 시세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저렴하냐의 문제인데, 뭐 만약에 이제 시세 대비해서 30% 40% 저렴하다. 그러면 그런 분양은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여전히 많습니다. 네. 또 무주택자, 또 실수요자들에게 좀 집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참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대로 불안할 거고 없으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들대로 불안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없던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이라도 내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러다가 진짜 계속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지 굉장히 진짜 정말 노심초사하고 계실 거예요. 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진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이 집값이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이 가격이 지금 정상인 가격이냐.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불안함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좀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어떤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막 무슨 코인 하는 다단계에 빠져 있고 비트코인에 빠져 있고 주식수에 빠져 있고 다들 완전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투기판이에요, 투기판. 네, 지금 세상이 다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근데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중들의 광풍, 투기 열풍 뒤에는 항상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 집 마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보고 할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어떤 이런 투자 광풍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절대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노심초사 하셔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를 하셔야 되고 아마도 2, 3년만 지나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그때 가서는 제 얘기가 정말 그때 내가 안 하기를 정말로 잘했다라고 아마 저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